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시황 이야기인데 지금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어느 위치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두 번째는 최근에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보조지표로서 주식을 2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교조적인 사고방식인지를 저 역시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마치 어떤 원칙인 양 이렇게 약장수 같이 이렇게 무슨 비법인 양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은 상당히 싫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에 대한 큰 틀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에 대한 것들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찾아봐도 내용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의 뭐라고 하나요? 논문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좀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만약 주식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전업 투자자라면 설명을 하겠지만, 대중이 보는, 다수가 보는 이런 영상에 그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그거 역시도, 한계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그 보조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황은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제가 이렇게 어떤 차트라든지 무언가를 볼 때 이렇게 보조지표들을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이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보는 볼린저 밴드는 40일의 기간에 1.9의 승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런 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무라카미 구미오의 어떤 그 이론에 보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아래와 아래 모습을 흔히 금융장세라고 하죠. 금융장세,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적장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꺾이는 것을 이제 역금융장세라고 하죠. 아이고. 역금융장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이제 다시 역실적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이제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 이런 것이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주가의 어떤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상승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이 구간은 실적이 아닌 어떤 유동성들, 그러니까 어떤 금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유동성들이 이제 그 주가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는 어떤 그 실적으로, 이게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실적 좋은 놈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장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정 부근에서는 늘어난 어떤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죠? 더 이상 이 비싼 커진 그 시가총액을 그 위로 끌어올릴 자금이 부족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비싸진 시가총액을 또 다시 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실적들이 하락하는 이런, 그러니까 실적들이 안 좋은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가 흔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펀더멘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구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에 좀 의지해야 하는 구간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기본적 분석이 조금 더 강한 곳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금융장세 있죠. 이런 금융장세는 흔히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바닥권은 아직 실적의 어떤 무언가 뭐 예측치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의 논리보다는 수급의 논리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바닥을 잘 다져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 분석과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 혼합돼서 같이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커진 유동성이 주체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보통 하락이 나오죠. 이 하락이 나오는 역금융장세 이런 곳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하는 주식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하락하는 어떤 이런 장세는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논리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시세가 하락하고 빠르게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장세일까 보면 이런 구간들이 어떤 금융 장세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세가 실적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이 지금 꺾여질지 여기서 이제 끝이 날지, 혹은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지, 횡보할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꺾인다면 지금의 구간은 역금융 장세인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저는 요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때를 저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확대해 보면 아마 회원분들 중에 일부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요 당시 때가 작년 5월 정도였었거든요. 작년 5월 정도였었고, 요때가 여러 분산이 이루어졌었고, 저희는 요때 매도 사인을 냈었습니다. 좀 일찍. 그러고 나서 한 번에 점프업을 하고서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이후 시장, 그 다음부터 요 이후 시장은 저는 좀 꾸준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시장에서 어떤 시세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시세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파동과 어떤 각도, 를 이제, 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면 뭐 엘리엇 파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도라고 하면 윌리엄 D 겐의 45도 각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흔히 어떤 패턴을 공부할 때 보면, 주식 패턴을 공부할 때 보면 쐐기형이라는 패턴이 있죠. 쐐기형의 패턴은 주식이 보통 흔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통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은 이렇죠. 왜냐하면 물량을 이제 어떤 청소하는 이런 구간들이 생김으로써 급락이 떨어지지 않게 꾸역꾸역 이제 잘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고, 근데 보통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쭉 가는 거죠. 쭉. 쐐기형 패턴의 모습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 말은 이 중간중간에 물량 청소를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는 이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하락을 하여도 자연스럽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언저리 라인을 그러한 라인으로 보고 있었고, 여기를 한번 해보면 요 언저리 라인이 2300에서 400 정도로 보였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파동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대로 2400까지 빠진다라기보다는 그 이상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 쐐기형 파동이 이 중간중간에 어떤 물량 청소의 구간 없이 올라가는 이런 쐐기형 파동의 하락은 요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언저리 근처에서 이제 파동을 마무리 짓는 것이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파동의 어떤 모습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의 모습과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추세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이동평균선과,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파동은 이런 모습인데, 이동평균선의 어떤 이런 이격이 넓어짐과 좁아짐, 그리고 다시 넓어짐과 좁아짐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어떤 이동평균선과 어떤 주가의 모습은. 그런데 일정 부분 이상부터는 그 모습이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물량 청소하는 구간 없이. 그래서 이런 구간을 캔들 패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쐐기형의 어떤 파동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시세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하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상승 추세선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중심 추세선을 거서 중심 추세선 위아래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추세대, 추세 채널을 거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 등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뭐라고 하죠? 이런 물량 청소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구간이 없다라는 것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어떤 추세선을 따라서 그냥 물량 청소 없이 쭉 가는, 여기서부터는 이 곳까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물량 청소할 부분이 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에 가파르게 각도가 가파르게 청소되는 이러한 각도 혹은 이러한 파동의 마무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분명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쇠기형의 모습들이 2번 정도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2번 정도에 나오는 모습들은 보통 이곳까지도 하락을 해도,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정도까지도 하락을 해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수급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모습들이 일 수 있겠다,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패턴, 지금의 위치는 시장에서 보면 일단 고점을 만들었고 그 고점의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의 상승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떤 파도를 이루면서 올라갔던 게 쭉 올라갔던 이런 모습, 물량 청소하는 구간이 없었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매수와 매도세가 강하게 접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물량 폭이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헤지펀드가 매수해서 계속 억지로 계속 올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은 시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그 코스닥의 수급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분명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분명히 쉬었다 왔다 이런 모습을 했긴 했지만 작게 보면 세기형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모습이 있었고, 과거에 이렇게 좀 쉬어주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 물량 청소되는 구간이 좀 많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펀더멘털 이러한 요인보다도 오로지 수급에 의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오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우산을 바꿔가면서 좋은 우산 혹은 작은 우산, 큰 우산 바꿔가면서 쓴들 밖에 나오면 바지는 적게 되어 있죠. 신발도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이 혹시 비가 오는 그러한 어떤 시황이라면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도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타임프레임 상에서는 저는 주간 차트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간 차트의 첫 시작인 월요일이라서 아직 금요일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의 경과를 보겠지만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 역시도 시장이 더 나빠진다면 아니면 더 상승의 기미가 길어진다면 일단 매도하고 좀 기다리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쉬고 있는 이러한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온통 뉴스가 종전 관련한 뉴스,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많죠,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테마주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오늘 시장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좋은 종목이 없었고 오늘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장주들이 전부 다 좋지 않았고 오히려 눌려있던 혹은 어떤 철강과 건설 쪽 뭐 이런 쪽들이 오히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업종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그 예전에 그 선배들이 했던 그 발음으로 한다면 페타콤프리, 그죠? 그 기정사실화라는 그죠? 말이 있잖아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했던 fait accompli라는 그 기정사실화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어떤 악재라고 나오는 어떤 뉴스들,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라는 이런 악재들이 전부 다 나오는 그 시점에는 그 이전에 주가가 미리 이러한 뉴스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 막상 그 당시에는 어떤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때가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어떤 종전 뉴스라든지 어떤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오래됐죠, 나온 지가.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결과가 오픈되는 어떤 그 다음 이번 주라든지 혹은 그 미국과 그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그 5월 달이라든지 혹은 6월 초가 되겠죠. 그때 됐을 때는 일단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어떤 뉴스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세가 아주 급하게 변동을 준다든지 시세가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성의 건설 혹은 조선, 철강 어떤 이런 인프라 쪽의 테마주들이 거의 묻지마처럼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를 보면 아시죠? 예전에 카카오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한번 엮이는 바람에 실적과 무관하게 카카오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랑 똑같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두 나무의 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역시도 지금은 그 회사 자체의 어떤 에너지, 어떤 실적의 수급의 논리보다는 어떤 테마성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접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면 시장은 지금은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펀더멘털에 의한 시장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한
시장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테마주들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 보유자들 역시도 뭐 11이평선 정도로 짧게 기준을 잡고 보유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시세들은 뉴스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제가 보조지표 이야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보조지표라는 것이 아주 날카로운 칼 같아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지표라는 것을 일단은 만든 사람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깊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없이 단순히 보조지표가 알려주는 매수 매도의 어떤 그런 논리로 2차원적으로 시세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이 길어질까봐 아주 심플한 이야기로 좀 해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RSI라든지 뭐 MACD라든지, 예전에 DMI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DMI라든지 ADX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보조지표들이 많습니다. 보조지표들은 스타캐스틱이라든지 여러가지들이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조지표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보조지표는 DMI와 ADX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의 저점을 찾을 때 상당히 유용한 어떤 방식이고, MACD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때 MACD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어떤 수축, 그리고 확장, 요 확장 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와 RSI라는 것을 연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이 아래 것을 한 회원께서 좀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보조지표를 왜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 보조지표를 왜 보는 것인가. 일단 보통 가장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나의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현재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데 이것이 미래에 앞으로 더 갈 자리에 이 과정 안에 있었던 것인지, 하락의 이 초입에 있었던 것인지, 이 자리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여기를 알려고 모든 것들을 이제 동원하는 것이겠죠. 어떤 각도라든지 파동이라든지. 근데 이것을 주가 그 자체로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지만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가 미래의 어떤 상승의 초입이라든지 하락의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알려주는 정확한 위치,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왜 RSI 이런 보조지표를 보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어떤 투자 기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 기간을 정해 놓고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기간, 시간의 기간일 수도 있고, 주가의 기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기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방식인 것이고,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나의 이 위치가 보조지표 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가 이 상단의 위치에 있다라고 알아낸들 그 다음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이 RSI로 혹은 이런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죠. 이 일단 RSI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흔히 보통 이러한 보조지표의 단점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저도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RSI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 상승폭을 일정 기간, 14일의 상승 기간을 상승폭과 하락폭으로 나눠준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백분율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유치하지만 계산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주가가 과거에서부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다. 이 상승폭이 일괄적으로 20씩이다. 하락폭과 상승폭이 20씩이라고 한다면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본다면, 이 하락폭과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요런 차트였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80이고,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0이었다. 그렇죠? 이것을 이 상승폭 200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나눠준 값에 백분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밑에 이제 RSI라는 것을 이제 중앙선과 0에서 100까지를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표시를 하는 것인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기간,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기간,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일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또 이틀 횡보를 하면 기간 과거의 것은 빠져야 되니까, 그죠? 과거의 것은 하락폭이 줄었는데 횡보값, 주가의 현재의 위치 자체는 횡보를 할지언정 과거 것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RSI는 갑자기 영선을 돌파해서 과열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만약에 보조지표를 공부한다면 보조지표를 깔지 않고 주가만 보고서라도 보조지표가 상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도 그것이 미래를 담보해 주진 않거든요. 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가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RSI는 과열권에 들어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해보면 이런 것이죠.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동평균선을 구해보니 제가 거꾸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왔다면 주가는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와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였겠는데, 주가가 하루 오르고, 그죠?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바로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과거의 자리와 횡보를 했거나 어제보다 빠졌지만 이동평균선의 과거 것들이 제거되고 새로 계산되는 바람에 이동평균선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시세도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현재 어떤 기간을 특정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이 과거부터의 지금까지 어떤 기간 안에서 내 위치가 백분율로 따졌을 때 70% 구간대인지 50% 구간대인지를 알아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한계점은 명확하다. 이것이 그 다음부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는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일 캔들이라고 한다면, 그쵸? 이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42평선이니까요. 42평선. 이것을 만약에 이게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양봉이 있고 음봉 뭐 여러 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5일 이평선이 돌아 나가려면 과거의 5일의 종가보다 오늘의 어떤 그 종가가 높으면 5일 이평선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빠졌습니다. 막 빠졌고 이제 조금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 과거의 자리보다 내일 웬만하면은 이 위에 머물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이동평균선은 돌아 나가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대략적으로 돌아 나가는 건 알겠지만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주가는 어느 자리에 와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이 보조지표 이동평균선들, 뭐 다른 것들도 후행하는 모습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렴하는 기간에서의 오차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RSI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RSI도, 그러니까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기간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과거의 엔벨로프에서 이제 발전된 것이죠. 근데 이 엔벨로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정 비율을 뭐 10%면 10%, 뭐 5%면 5%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그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볼린저의 어떤 중심 20일 이평선이 있다라고 하면 엔벨로프는 같은 어떤 퍼센트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서 주가를 이렇게 움직인다면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엄밀히 말씀드려 보면 상승 추세와 비추세 구간, 그리고 상승 추세와 하락 구간에서 엔벨로프를 이용하는 방식의 투자 전략은 다르죠. 이 비추세 구간과 이 구간은 확실히 다른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이 아닌 시세가 변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완하게 된 것이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을 보완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기준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SI라든지 어떤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보면 교조적인 어떤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2차원적인. 예를 들어서 시세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상승해서 한번 이렇게 횡보를 거치든 하락을 하든 시세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있고, 이것이 다시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세와 이 시세가 끊어진 것이냐, 이것과 이것이 끊어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조지표의 모습들은 끊어서 봅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지만 보통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의 어떤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시세는 어떤 이런 직선의 모습, 2차원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시간과 가격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이러한 것이 제가 보기엔 시세가 아니고,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 이런 타원형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세는 이렇게 타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방식도 있지만 심플한 방식도 있고, 근데 그 보조지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만들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조지표는 서로가 다른 어떤 시간 안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장기 투자자다 혹은 주간 투자자야 라고 서로 다른 어떤 타임프레임에 산다면 보조지표는 서로 무용지물입니다. 같은 보조지표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이죠. 흔히 뭐 엘리엇 파동에 이러한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큰 추세들 안에서도 사실은 작은 추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요 안에서도 역시 또 추세들이 또 이렇게 쪼개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예를 들어서 공룡이 살던 시대, 뭐 석기 시대 쭉쭉쭉 와서 한 200년 전 주식이 처음 시작하고 현재라고 한다면,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이동평균선을 그어봐라 라고 한다면, 뭐 만일 뭐 이동평균선 혹은 뭐 5만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로 그어야겠죠. 그러면은 그 과거부터 이동평균선 저는 우상향했다라고 보고, 최근에 주식이 생긴 이후로는 좀 가팔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존재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나의 타임 프레임이 난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자산을 계속 우상향시킬 수 있었던 어떤 구간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나의 타임 프레임은 짧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하는 내내 하락하는 이런 모습만, 어떤 계좌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프레임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상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간 차트로 봤을 때는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서로 같은 보조지표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주간 차트로 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번 끊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월간 차트로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추세였을 뿐인 것이고, 오히려 이 구간이 홀딩 혹은 매수의 관점이었을 것이고, 일간 차트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샀다 팔았다가 여러 번 반복되는 구간, 그리고 주간 차트의 타임프레임이었다면 그냥 잠깐 한번 쉬는 구간, 그리고 다시 재매수가 이루어지는 구간,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단타라든지 어떤 짧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 60분 봉 혹은 1시간 봉 혹은 일간 차트를 보시고, 우리와 같은 이게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인 사람은 주간 차트를 메인 나의 타임 프레임으로 딱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어떠한 설정이 되어졌을 때 그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따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보조지표들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SI라든지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무언가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각자 공부하고 이것을 합치기 이전에 나의 타임 프레임을 정하는 것, 이것이 보조지표를 그나마 나의 위치를 현재의 위치까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조지표를 왜 공부하느냐, 나의 위치를 알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현재라고 하면 이 현재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무언가의 방향을 초입인지를 알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공부하는 거, 혹은 어떤 차트의 시세를 공부하는 거, 파동이라든지 각도를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결론은 뭘로 가냐면 리스크 관리로 갑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주식을 여러 주식을 땅 샀습니다. 이 안에는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는 순간 그 주식의 확률은 반입니다. 사고 사는 순간 오를 확률, 떨어질 확률은 뭐 이렇게 반입니다. 쭉쭉 오를 수도 있고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반이죠. 사고 오른 확률. 만약에 이것이 나는 사면 무조건 70% 정도 승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생각이고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수하는데 미래를 알 수 없다. 아직까지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지표를 개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렇다면 반반이라고 보는 것이고, 매수 매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50대 50으로 더욱더 수렴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된다면 상승하는 것은 끝까지 어떤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이익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짧게 끊어서 손실을 만회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10% 오르고 10% 오르고 15% 올랐다면 하락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이만큼 10%까지 15%까지 떨어질 거를 미리 잘라주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요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남는, 그러니까 25 나누기 이 종목수로 하면은 계좌가 한 4%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주식이다. 주식의 전부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끊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파동이 어떻게 될지, 내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서 전고점 이렇게 깨지는 이 구간에 사서 요만큼의 수익을 낼지, 혹은 볼린저 엔벨롭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엔벨롭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상승 라인에서 이 상승하는 엔벨롭에서는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수, 또 추가 매수, 일부 물량 청소, 완전 매도, 혹은 다시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물량 줄이고 완전 매도, 이렇게 할 것인지, 비추세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할 것인지. 그래서 보통 이런 엔벨롭 지표는 손이 빠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선물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하는 것으로 볼린저 밴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주식에서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의 어떤 원칙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엔벨롭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파란색 기준선 라인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준선을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5 플러스 5로 이렇게 띠를 그렸다면 내가 만약에 비추세 구간에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아주 좋겠지만 매수를 하는 순간 매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뚫려지면서 그때 내가 끊을 수 있는 이 힘, 이 믿음, 끊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술, 결단력 이런 것들이 저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미래를 맞춘다라기보다는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한 과정 혹은 연구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무작위로 사게 되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사게 되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무수히 많은 매수, 매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 보면 결국엔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상승하는 것은 보내주고 하락하는 것은 짧게 끊어주는 이러한 기술적 기술을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주식은 별거 없는 것 같죠. 마치 도박에서 어떤 세팅하는 기본 세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50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고 박사의 할아버지더라도 내가 주식을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이 수급의 주체라고 생각할지언정 내가 종목을 사는 순간 오를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대응의 영역인 것이죠. 대응. 이 대응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타임 프레임이 주간상에서 이렇게 긴 추세를 볼 것인지 혹은 이 안에서 일간 차트상에 이러한 짧은 매매를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면 매수와 매도 혹은 주간 차트상에서 매수와 매도 혹은 매수와 매도 그렇죠? 일간 차트에서 하는 사람이었다면 매수 매도가 수없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타임 프레임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가능하겠다. 다만 그 보조지표를 쓰기에 앞서 보조지표를 그리지 않아도 보조지표가 눈에 그려질 정도로 연습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 불필요한 보조지표를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깊이의 공부가 들어가야지만 된다라고 보고 한 회원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단순히 하루 이틀 RSI와 볼린저 밴드를 여러 HTS에서 다른 시간 프레임 안에서 혹은 어떤 충분한 준비 없이 단순 매수 매도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보조지표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단순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이 아닌 단순 이동평균선이 더 오히려 그 있는 그대로의 추세를 더 잘 반영해 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의 어떤 코스피 지수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주간 차트 상에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 상에서 저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본다면 저의 주간 차트 상에서의 주간 차트 상의 프레임은 보통 12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볼린저 밴드의 중앙값
20주 이평선을 주간 차트니까요. 기준으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의 중앙값 2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이 센터 값에 수렴하는 정도, 횡보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일정 기준 14주 정도의 기간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사람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 과거보다 상당히 음의 기운이 많아진 구간이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위에 DMI 지표도 역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이 파란색 마이너스 DM의 가격이 흔히 말하는 20이 아닌 30을 넘어서 하락 반전됐을 때 이 ADX 값이 빠질 때 그때가 보통 바닥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아주 작은 어떤 교조적인 어떤 이러한 방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보조지표들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이것들이 다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나의 타임프레임과 맞는 무언가 하나를 결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혹은 그 반복되는 어떤 매매로서 평균 값을 올리는 정도, 계좌를 올리는 정도인 것으로 봐야지 이 방식으로 하면 승률이 70%야 80%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통계적으로 보면 내가 종목을 샀을 때 반반 정도의 확률만 나와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요. 10개 샀는데 4개 정도 혹은 일부는 3개만 맞추더라도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기술적 분석이다. 내가 샀을 때 맞추는 종목, 틀리는 종목을 잘 잘라주느냐, 어디서 잘라주느냐, 센터에서 그것의 가장 핵심은 기술적 분석이다 라는 이야기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지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회원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 역시 아직은 비가 오는 이런 모습이고 이것이 언제 끝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점점점 불길해지는 것은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불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코스피 역시도 힘이 많이 약한 하지만 코스닥보다는 조금 난 어떤 근거로 보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기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왜냐면 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보여줘야지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는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 25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 이전까지는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얄밉게 누군가가 바닥을 만들어주면 그 바닥을 딛고 뒤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바닥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내가 천정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바이오가 모멘텀이 살았네 꺼졌네 테마주가 이번 주면 어떻게 되네 마네 이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역금융장세에서 어떤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에선 기술적 분석으로 심플하게 잘라내거나 유지하는 정도인 것이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상당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이번 주까지도 조금 시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많이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은 길게 보면 언제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쵸? 여기도 많죠? 여기도 많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홀딩만 하더라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계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은 수익 구간이 아니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혹은 아예 손실이 없으려면 아예 집에서 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을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시장이 저희가 말씀드린 일정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굳이 어떤 시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